독서 1강 인문지문 갑시다. 자, 제일 먼저 일단 늘 하던 거 뭐 해야 한다? 문단 번호부터 씁시다. 하나, 둘, 한숨 쉬지 마라. 셋, 넷, 다섯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이 짧아요. 보통 5개 문단에서 7개 문단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주 보편적인 글이죠. 자,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온다?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와? 화제나 논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소크라테스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 이후라는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어디까지? 소크라테스 이후. 전통 형이상학에서는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한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습니다. 현실은 거짓된 세계야. 참된 세계는 따로 있어. 우리는 그 세계를 뭐라고 부르죠? 이상 세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데아라고 부르죠. 그럼 이데아라는 말은 누가 했어요? 텔레스가 아니고요. 플라톤이 했어요. 플라톤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 방식이었다. 바로 이 점에 반기를 드는 철학자가 누구다? 니체이다 라고 했죠.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니? 니체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 밑줄은 미리 할게. 이만할게. 이렇게 할게. 됐지? 네, 이제 됐어. 이제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중심 문장이 뭐가 있냐면 바로 지시관형사 이가 있단 말이야. 이 점에 반기를 들었는데 이 점이 뭐냐 이거지. 이 점이 쉽게 말하면 뭐겠어? 소크라테스 위에 전통적 형이상학이지? 그럼 여기서 최소한 하나는 갖고 넘어가자고. 전통적 형이상학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그게 뭐야? 어디서부터? 현실 세계를 불완전한 세계로 본다? 그래 해. 마음에 안 드세요 누구야? 야 그래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 그래. 여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 내가 물어봤으니까 얘기하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마음에 안 들어. 어디야 그러면? 그래 밑에가 야 여기 밑에가 여기 있는 다 있잖아. 어디? 읽어줘 딱 구체적으로. 그래 거기 하자. 여기 마음에 들어. 나. 선생님이 그 말투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느껴졌어? 그래 그렇다고 하자. 여기서부터. 이거죠. 그러니까 전통적 형이상학에서는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야. 즉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돼. 그러면 삶은 의미 있는 거야. 근데 절대적 가치 추구하는 데 도움이 안 돼. 이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 있는 거야?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거지. 근데 이거에 반기를 든 게 누구라고? 철학자 니체라는 얘기지. 자, 니체에 따르면 이 문장을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니체에 따르면 삶은 주어가 뭐예요? 삶이에요.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죠. 가치의 근원이고 가치평가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야. 그럼 가치평가를 기준점이 뭐라는 거야?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전통적 형이상에서는 가치평가의 기준점이 뭐였죠? 초월적인 가치였어. 이성을 봐 초월적인 가치였어. 얘는 인간이라는 거야. 그리고 가치는 있잖아. 여기서 끊어 가치는 주어야 삶의 유용한가. 즉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어떤 말 같은 말이니? 뭐야 이거? 미안. 너 뭐 한 거야? 삶은 유용한가? 이 말은 즉하고 같은 말이야. 뒤에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거지. 뭐가? 가치는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야. 삶의 유용한가 똑같은 말이지. 즉 삶의 유용하면 그건 어떤 삶이야? 가치 있는 삶. 이런 거죠. 맞아요. 전통적 형이상학에서는 어디에 유용해야 돼? 초월적인 가치에 유용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만 니체한테는 현재 삶에 유용한 자, 또 삶을 더 얼만큼 강하게 남겨주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니체의 철학이죠. 자, 좀 더 가봅시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할까 봐. 삶은, 가치는 이렇게. 그런데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통적 형이상학은 이건 원래 이게 니체 생각이에요. 전통적 형이상학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는 거야. 절대적 선에 맞아. 좋은 삶. 절대적 선 아니야. 나쁜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삶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이거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내용은 똑같지?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가짜야.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정리해줬습니다. 현실적인 삶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사회 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했다라고 했죠. 여기 밑줄 여기서부터 할까 봐요. 니체는 삶이 곧 뭐여야 된다는 거야? 삶이 곧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전통적 형이상학에서는 삶은 목적이 아니라 뭐야? 목적이 아니라 뭐야? 수단. 뭐 하는 수단?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왜 목적이어야 할 삶이 수단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 번째 문답. 니체는 전통적 형이상학의 도덕적 가치를 쫓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이거 도덕적 가치, 절대적인 선을 찾는 건 노예라고 한 거야. 주인으로서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즉 뭐가 필요하다?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이라고 했죠. 이것은이 뭡니까? 힘의 의지지. 그럼 원래는 저 이것은 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힘의 의지는 이라고 말하였지. 그러면서 힘의 의지는 힘의 의지에 대해 뭐가 되니? 개념이 된단 말이야. 근데 원래 여기가 힘의 의지는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힘의 의지는 개념이야. 근데 이걸 힘의 의지는 아니고 뭐라고 했어? 이것은 이라고 했지. 이것은 동그라미 치면 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긴 하는 거야. 힘의 의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다시 지우더라도 원래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정상적이라면 여기에는 뭐를 안 했겠니? 여기 동그라미 안 했겠지. 동그라미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이것은 하나 좀 더 읽어볼게. 이것은 자신의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거. 그러면 선생님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 개념 설명이 나오면 개념 자체는 중심 문장이 아니지만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중심 문장은 어디가 되는 거야?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심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힘의 의지는 이것은 된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됐으니까 어떻게? 여기서는 이제 얘를 지우고 동그라미가 밑줄이 어디로 가는 거니? 여기로 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원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은 중심 문장이 아니라 그랬는데 선생님 개념에다가 동그라미 쳤는데 거기 중심 문장이 됐잖아. 이건 뒤에 있는 개념을 끌어온 거니까 이렇게만 하자고. 됐죠? 다음.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이다라고 했죠. 뭐가? 힘의 의지가. 힘의 의지가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 니체는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으니까 요 마지막도 되게 중요해 보이니까 중심 문장 2개까지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저 힘의 의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이거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힘의 의지죠. 힘의 의지는 저렇게 하는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강자들은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합니다. 경합하기도 해. 이 앞에 뭐가? 각각의 삶이야. 너의 삶, 너의 삶, 너의 삶이. 각각의 삶이 자신을 상승하기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해. 얘의 힘의 의지와 얘의 힘의 의지와 힘의 의지가 경합한다는 거야. 왜? 나 반에서 1등 할 거야. 이게 힘의 의지야. 너도 경합한단 말이야. 이때 필요한 것이 악원, 즉 뭐다?
경쟁이다. 그래서 악원, 이게 필요한 게 악원 즉 경쟁이다. 이것은 또 봐. 또 이것은 이 사람 글의 특징인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라고? 악원 즉 경쟁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동태 좀 해주고. 원래는 필요한 것이 악원 즉 경쟁이다. 악원은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악원에다 동그라미 쳐놓잖아. 그 중심 문장은 뭐가 되겠니? 그 위에 게 중심 문장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이 글은 어서 많이 읽어봤던 글인데 이 사람 문체는 좀 비슷한데 이런 것 중에 하나야. 이 사람 앞에서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말하지 않고 이것은 뭐 그것은 이런 치시를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이런 글도 있고 저런 글도 있고 다양한 글을 읽어보면서 글의 구조를 좀 머릿속에 패턴을 집어넣는가. 이런 패턴도 있구나 저런 패턴도 있구나. 야, 이건 악어는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기에 악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다.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이다.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의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존재한다. 위계가 뭐야? 위계를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위치에 따른 계급,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위치에 따른 계급, 너와 나의 클래스 차이야. 이게 위계가 존재하죠. 그러나 이때의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라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하므로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형태로 드러난다. 즉 니체하고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밑줄 하나 긋고요. 하나 더 할 것 같아요. 이거 악원이니까 경합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 악원이다라는 거야. 그죠? 악원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몇 등 했어? 나 몇 등 했어? 이거잖아. 그러면 그걸 그 위계를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뭐야? 여기서 보면 너 몇 등 했어? 그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니?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나를 노력하게 만드는 자극하는 것이겠죠.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강자를 넘어서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니체 철학이 가지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단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전통적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삶이죠. 그죠? 삶은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 방식입니다. 여기를 반기에 둔 게 누구다? 니체가 되겠죠. 니체는 삶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말하지. 그런데 현실적인 삶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아요. 전통 형이상학에서.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사유 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삶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전통적 형이상학에서는 수단으로 본다는 거야. 이거 뒤바뀌었잖아 라고 반대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개념을?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그로 인해서 그는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현재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각각의 힘의 의지가 뭐 할 수도 있다고? 경합할 수 있다고 했지.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악원, 경쟁이야. 하지만 이때의 경쟁을 내가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필요한 거죠. 자, 의미 가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목적이잖아. 삶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의의를 가진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핵심어는? 힘의 의지. 아군. 왜 이걸 제목을 붙일 거란 말이야, 여기다. 그럼 제목을 붙일 거면 반드시 이 단어는 들어가야 된다가 단어가 있겠죠. 뭐야? 니체의 철학. 그 니체의 철학의 핵심은 뭔데? 힘의 의지에서. 힘의 의지가 삶의 목적이야?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해. 내 머릿속에 답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답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니체 핵심의 철학의 중심이 뭔데? 삶이 곧 뭐라는 거야? 삶이 곧 목적이다 이거야. 삶이 곧 목적이야. 삶을 긍정해야 돼. 이런 거지. 그럼 삶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그럼 가치는 뭐에서 결정된다고? 가치는 어떻게 해서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물을 찾아 생각하지 말고 가치는 어떨 때 결정된다고?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돼? 가치는 동그라미 쳤을 텐데 선생님이 가치는 가치는 삶에 유용한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더 강하게 하는지 이거야. 그게 가치 있는 삶.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자야. 삶 자체가 목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갑시다. 니체 철학의 등장 배경을 전통적 형이상학과 관련지어 제시하였는가? 라고 했죠. 등장 배경이 나온다면 어디 부분에 나오겠니?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겠죠? 자, 니체 철학의 등장 배경으로 뭐의 반기를 들면서 나왔죠? 전통적 형이상학의 반기를 들면서 나와 있죠? 그러면 맞습니까? 예. 니체 철학과 정통적 형이상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는가? 차이점 명확하게 나오죠? 공통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맞죠? 니체 철학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드러내었는가? 니체 철학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니체 철학에 대한 설명이죠. 그럼 여기서 통시적인 관점은 뭐죠? 통시죠. 맞아요. 통은 무슨 통? 통하였느냐? 시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럼 통시적인 관점은 시간을 통하였느냐라니까 얘는 시대 또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뜻이죠. 뭐 중세에는 근대에는 무슨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한 걸 통시적인 관점이라고 하죠. 안 나오죠. 여기는 만약에 통시적인 관점으로 글이 나와 있다면 시대를 나타내는 동그라미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는가? 니체 철학 핵심 개념 뭐 있죠? 힘의 의지 또 아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 그걸 설명할 때 사례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오가 되겠죠? 다음 몇 번? 4번. 여기가 돼야 되겠죠? 니체 철학이 가진 의 어디? 마지막에 마무리했죠?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사실적 사고죠. 가보자. 전통적 형이상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일 거야. 전통적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와 별개로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맞습니까? 예, 이것을 아까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뭐라고 했죠? 이데아라고 했죠. 다음. 전통적 형이상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사유를 제시하였다.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요? 거기 뭘로 확인할 수 뭘로?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발견한다고 나와 있죠. 몇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단에. 좋습니다. 다음.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도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라고 했잖아. 니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건 뭐라고 했죠? 삶의 유용한가? 자신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드는가 이거지. 그래서 승태야. 그러면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면 걔는 가치가 있어 없어?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면 가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근데 여기 무가치한이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음 몇 번? 3번. 니체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 이걸 뭐라고? 힘의 의지. 그죠?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니체는 삶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삶을 긍정하는 태도다라고 나왔는데 얘 어디 나와 있어요? 의미 카드. 이거 딱 이것만 보자면 얘가 몇 번째 문제 찾기 어려워요. 키워드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디? 처음과 마지막을 보라고 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오케이. 다음. 니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거야. 이건 서술형이라고 그랬어. 이런 문제가 나면 무조건 서술형이야. 기억의 의미를 본문에서 무조건 가지고 와야 돼. 기억 가자. 기억.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삶을 재단하라 하였다라고 했죠. 무엇이? 전통적 형이상학이지. 그럼 니체의 입장에서 얘는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지. 왜 이걸 부정적으로 보죠? 니체의 입장이잖아. 왜 이걸 부정적으로 봤죠? 본문에서 찾아보면 왜 얘를 부정적으로 봤다고?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뭘로 만들었으니까 수단으로 간주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얘를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 저걸 어떻게 봤냐면 야 무슨 소리야. 개별적 삶을 왜 재단해. 삶이 목적이어야 돼. 근데 니는 왜 삶을 뭘로 봐? 수단으로 보고 있어? 라고 말해야 되겠죠. 자, 지금 말한 게 선택지에서 골라보세요. 지금 말한 거 선택지에서 골라보면 지금 말한 거죠. 쭉 읽어보세요. 몇 번? 5번. 맞아요.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이죠. 이거 나오잖아. 외부의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평가한 거잖아. 삶의 목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 이런 문제 풀 때 보면 A와 보기를 비교한단 말이야. A는 힘의 의지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본문에 있는 힘의 의지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이해가 됐어. 그러면 보기 박스 먼저 보는 것보단 이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A만 먼저 보자고. 니체는 힘의 의지를 창조적 삶을 이끄는 힘으로 봤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잘 모르면 괜찮아. 좀 뭐랄까 이거를 좀 엄격하게 잣대를 대지 않아도 돼. 맞는 것 같으면 그냥 남겨놔도 돼요. 2번. 니체는 A를 더 강해지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보았다. 맞습니까? 네. 힘의 의지가 그죠. 나를 자신을 뛰어넘는 거잖아. 얘도 맞네요. A를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욕망으로 이거 타인을 뛰어넘는 거 이거 나오지. 그지? 관련이 있죠. 무관한 욕망으로 보는 거 아니니까요. 틀렸고. 니체는 A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만든다. 맞죠? 이게 이제 그거 나오죠. 힘의 의지를 자연스럽게 받는 거. A를 최소한으로 가짐으로써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얘를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얘는 X죠. 이렇게. 답은 1번, 2번, 4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삶의 의지를 보는 거야. 자, 쇼펜하우어는 살고자 하는 욕망,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 즉 삶의 의지, 즉은 앞뒤가 같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을 삶의 의지라고 본 거야. 얘 같은 거야. 이렇게 같은 거야. 인간의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즉 이런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이 인간의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이것은 금방 권태로 변하여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 이 의지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발생시키며 이 의지가 격렬할수록 고통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세모,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예술과 명상, 금욕을 통해 이를 다스려야 하며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라고 했지. 그럼 이 사람은 이 살고자 하는 욕망, 삶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얘가 없어야지 뭐 한다는 거야? 평화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봤어요. 쟤 때문에? 아니죠. 틀렸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죠. 포기하는 것이 더 다음 삶을 만들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다음 4번. 되게 빠르게 나오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본문에 있는 힘의 의지가 머릿속에 잘 안 박혀. 그럼 뭐부터 봐도 돼? 얘부터 보고 이렇게 봐도 돼요. 나머지 것 가지고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2번 남았네요. 53번도 있나? 52번 마지막이네요. 항상 사례가 나오면 생각해야 돼. 사례가 나왔으면 이 사례가 본문에 있는 특정 문단이나 개념의 내용인지 아니면 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지를 봐야 돼. 먼저. 알겠죠? 읽어볼게요. 기록 경계인 땡땡 종목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의 라이벌전이 서울올림픽에서 펼쳐졌다. 먼저 출전한 을이 신기록을 달성하자 관중들이 열광하는데 이때 을은 뒤에 출전하는 갑을 위해 관중에게 자제를 요구했다. 너 쏴. 왜 쏘라고 한 거야? 왜 조용히 시킨 거야? 제 힘의 크기랑 나의 힘의 크기를 뭐 해보는 거야? 비교해 보는 거지. 비교함으로써 뭐 하려고? 그렇지. 본문을 찾아야죠. 비교함으로써 뭐 하려고 하죠?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성장의 계기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결국 경기는 을이 1위, 갑이 2위로 종료되었다.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목에 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으며 어깨를 감싸는 채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에게 답례했다. 이거 합시다. 늘 1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을 누는 선의의 파트너로 볼 수 있게끔. 맞습니까? 얘네의 힘의 의지는 뭐예요? 1등입니다. 얘도 힘의 의지 뭐예요?
1등이죠. 둘이 서로 뭐 하는 거야? 경합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아곤. 아곤은 바로 선의의 파트너가. 맞죠? 2번. 땡땡 올림픽은 각자의 삶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갑과 을의 힘의 의지가 맞서 겨루는 경험. 맞죠? 신기록을 세운 뒤 갑의 경기를 배려하는 을의 모습은 이거죠. 아까 선생님 물어봤네. 동등한 족의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문 가보세요. 다시 가보세요. 서로 경쟁하는 것은 왜 경쟁한다고 했죠?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 뭘 확인한다고 나와 있죠? 거기 확인 나와 있어요. 힘의 크기를 확인하는. 누구의 힘의 크기를? 자신의 힘의 크기를.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상대의 능력을 확인.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 내가 여기서 중간에 왜 잘랐냐면 가면 답이 안 나와요. 끝까지 가도 답이 안 나와서 다시 여기서 자른 거야. 그러면 답의 근거 어디 나오지 이거? 본문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나오면 안 돼. 왠지 그럴 것 같잖아. 근데 본문에서 찾아보면 자신의 힘의 크기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런 문제 사례 조경 문제의 답은 다 어디서 나와? 본문에서 나와요. 본문을 무조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힘의 차이 위계를 반영한 위계는 있다고 했지? 위계는 있지만 존중의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나와 있고요. 4번, 5번도 다 맞습니다. 다음 몇 번? 3번. 오케이.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작품 4강 두 번째 지문 과학 지문입니다. 자, 문단번호 써. 하나, 둘, 셋. 요거 여기서 네 번째 문단으로 하고 있잖아. 그림 보고 네 번째 문단으로 여기 다섯 번째 이렇게 가자. 다섯 개 문단으로 이렇게. 여기 하나로 봐. 하나로 보자. 하나로 봅시다. 하나로 봐서 다섯 개 문단으로 가자. 자, 첫 번째 문단 가자.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화제나 논제가 나온다. 읽어보자. 과학수사에서 DNA 분석은 범위를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확인할 때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DNA 분석이란 개념이죠. DNA 분석이란 혈흔이나 모발 같은 샘플로부터 DNA를 채취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STR 분석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STR은 짧은 연쇄 반복이라는 뜻으로 STR 분석법은 DNA 특정 구간에서 짧은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죠. 자, 한 번 더 읽어봐도 돼요. 첫 번째 문단은 두 번씩 읽어봐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STR 분석법. 미주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STR. 그럼 밑으로 갑시다. 이렇게. 자, DNA 분석. 그러니까 DNA 분석 그 중에서도 무슨 분석법? STR 분석법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는데 요거 딱 보면 이제 우리가 뻔한 그 과학이나 기술 중에 뻔한 그 전개 틀이 나오죠. 양상이. STR 분석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라고 나왔죠. 그럼 STR 분석법에 일단 뭐가 나올 거야? 좀 이따가? 원리가 나올 거야.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돼? 상동 염색체, DNA, 염기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그럼 뭐가 먼저 나오겠니? 상동 염색체, DNA, 염기설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STR 분석법의 원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글이야. 뻔한 거잖아. 그러면 밑줄은 어디까지? 요게 되겠고 그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체세포의 해계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가 두 개씩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염색체를 뭐라고 부른다? 상동 염색체라 한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는 부계와 모계에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다. 이 상동 염색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DNA이다. DNA라고 했죠. DNA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다도 되고 뒤에도 상관없어요.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 약 30억 개로 구성되는데 이 염계들이 AGG-CTA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염기 서열이라 한다. 됐죠? 다 했잖아. 그러면 상동 염색체,
DNA 염기서열. 여기 끝났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STR 분석법의 원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진짜 바로 나올지 뭔가 또 앞에 첨언이 있을지 가봅시다. 상동 염색체 내 특정 위치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해 보면 짧은 염기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다. 특정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있대요. 그리고 사람마다 반복되는 뭐가 다르다고요? 횟수가 달라요. 그 말은 뭐는 똑같고 염기서열은 어떻고 똑같고 횟수만 다른 거야. 특징이 있대. 이런 특징이 있대. STR 분석법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샘플 간 비교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했지. 그럼 밑줄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고요. 여기서 2점이라고 말했잖아. 2점. 2점이 첫 번째 짧은 염기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고요. 사람마다 반복되는 뭐만 다르다고요? 횟수가 다르다는 거야. 이걸 착안해서 샘플 간 비교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자, 원리 한번 가볼게요. STR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모 분석하려는 염색체 내의 위치가 특정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분석하려는 염색체 내의 위치가 특정돼. 그 위치를 분석해야 되니까 그때 위치를 뭐라고 한다? 좌위라고 한다. 이렇게 밑줄 그어도 될 것 같고 안 그어도 될 것 같고 한데 가볼게요. 그림 나와 있지? 여기 그림은 여기 있는 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놓은 거야. 자,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좌위가 그림과 같이 4Q313이래. 31.32 때. 이때 좌위의 4는 뭘 나타낸다고? 4는 염색체 번호를 4번 염색체. Q는 염색체 하단부. 31.3은 염색대 번호를 가리킨다. 근데 이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 봐. 이 그림 없이 얘를 이렇게 말로만 설명했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이 염색체가 몇 번 염색체고 4번 염색체고 동일한 쌍이 두 개가 있지. 이걸 뭐라고 불러? 상동 염색체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Q는 하단부야. 아, 염색 기륵생인데 여기 하단부구나. 하단부에 31.1, 31.2, 31.4잖아. 그 중에 31.3이잖아. 여기가 염색대라는 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좌위가 되는 거야. 이게 좌표와 위치에 좌표 위치에 이 좌위에는 염기서열 CTT가 반복되어 있는데라고 있죠. 반복되어 있죠. 봐봐. CTTT 여기도 CTTT 다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왼쪽 염색체에서는 몇 번 반복돼? 3번. 오른쪽 염색체는 몇 번 반복돼? 5번. 즉 이 경우 분석된 결과를 왼쪽부터 표시하면 3, 5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갑은 4번 염색체 하단부 31.3번 염색대 위치에 CTTT가 3번, 5번인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STR을 분석하여 3, 5와 같은 결과값으로 표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DNA 프로필이라고 한다. 여기 다 있죠. 여기 이제 DNA 프로필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DNA 프로필을 만드는 거야. 염색체 번호, 상단분지, 하단분지, 그 다음에 염색대 번호,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게 몇 번 반복되는지까지 하는 게 이게 DNA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20개의 좌위를 표준으로 하여 과학수사에 동일하게 활용되고 있다. 비교 샘플 DNA 프로필이 20개 좌위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비교 샘플이 동일일 것이 100% 가깝다는 거야. 20개. 지금 밝혀진 게 몇 개라는 거야? 20개. 이런 이유로 STR 분석법은 과학수사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좌위의 개수도 늘어나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 중심 문장 어디 할까요? 마지막? 네. 이런 첫 번째?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자. 좋습니다. 여기가 좀 그런 거 같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봐봐. 야, 이게 어려워? 한 개도 안 어렵지. 그리고 봐. 그림, 니네는 이제 학생들이 그 비문학 지문이나 이거 과제를 볼 때 그림이나 도표나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한숨부터 쉬어요. 이런데 아니야 이게 있어야지만 이 글이 쉬워지는 거야. 이게 없으면 과학이나 기술 지문인데 그림이나 뭐 이런 도표 그래프가 없어. 그러면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DNA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 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할 것이라는 거야? DNA 분석 중에서도 STR 분석법 이거 나오죠. 이거 설명도 해주죠.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동 염색체 DNA 염기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거 세 개 설명해 줬죠. 그러면 얘는 염기설을 분석해 보면 짧은 염기설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고 거기는 사람마다 반복되는 뭐가 달라? 횟수가 다르지.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동일한 여부를 확인하는 게 STR 분석법인 거야. STR 분석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결정돼야 돼? 좌위, 위치가 결정돼야 되겠지? 위치를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결정했지? 그래서 DNA 프로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지? 여기서 4는 4번 염색체 번호, Q는 상단 분야, 하단 분야, 31.3은 염색대 번호. 그렇죠? 반복되는 염기서열이 몇 번씩이냐를 3, 5 이거 DNA 프로필이죠.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좌위는 몇 개? 20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20개가 다 똑같아야지 뭐라고 구분한다? 동일인이라고 한다. 됐죠? 되게 간단하죠. 이 글의 핵심어는 STR 분석법. 뒤에 뭘 더 붙이자면 STR 분석법 원리. 그렇죠. 원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지. 왜? 원리를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 이게. 원리.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갑니다. 이거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사람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가 다르다. 염기 종류는 몇 개밖에 없어요? 네 개밖에 없어요. 틀렸죠. 상동 염색체는 동그라미 쳐놨죠? 거기 찾아가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한 쌍으로 존재한다. 뭐라고 나옵니까? 같은 모양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STR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염색체의 개수를 파악해야 돼요. 아니 먼저 뭐 해야 되죠? 위치, 좌위죠. 좌위, 그죠? 오케이. 다음 20개 표준 좌위에서 염기서열 STR이 나타나지 20개의 표준 좌위에서는 염기서열에 STR이 나타나지 않는다. 무조건 나타나야죠. STR 분석법은 DNA에 있는 30억 개 염기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까? 예. DNA에 있는 30억 개 염기 일부를 대상으로 하죠. 어떤 부분에서? 특정 그 구간, 반복된 특정 구간 거기만 하고 있죠. 연쇄적으로 하는 거.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집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나요? 힘냅시다. 자, 54번. DNA에는 염기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지 않아 STR 분석법에서 사용하기 힘든 구간도 존재하겠군. 맞습니까? STR 분석법에서 사용되기 힘든 구간. 아니에요. 아, 지금 화낸 거야? 와, 화낸 거야? 힘든 구간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당연히. 야, 구간이 몇 개밖에 없대? 20개밖에 없대잖아. 연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아 사용되지 못하는 구간도 있지. 지금 사용되는 게 20개밖에 없다고 발견되게! 죄송합니다. 자, 다음 몇 번? 1번. 자, 2번.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는 부계와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염색대 번호가 서로 다르겠군. 야, 무슨 소리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나한테는. 자, 상동 염색체 동일한 위치에 있지. 상동 염색체 동일한 위치. 아까 유준다 이렇게 생긴 애 2개 있었잖아. 이렇게. 2개의 목에 받은 염색체 염색대 번호 서로 다르겠군요. 동일한 위치는 똑같지. 그림 봐봐. 아 진짜 그림 어딨어. 야 31.3이 여기도 31.3이고 여기도 31.3일 거 아니야. 똑같이 갖다 놨잖아. 이렇게. 같지. 위치는 같지. 아 여기 아니네. 동일에서 채취한 서로 다른 샘플에서 같은 좌이라도 염기서열의 반복 횟수가 다르겠군. 다른 사람인가 보지 그러면. 자, 다음. STR 분석법 4종류의 염기가 모두 반복되는 특정 구간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아까 본문에서도 CTTT였잖아. 2개밖에 안 되죠. 국가 간에 갑자기 대답이 막 빨라진다. 집에 가고 싶은 게 느껴진다. 5번.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좌이가 없어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힘들겠군. 몇 개 있어요? 뭐 물어보기도 전에 대답해요. 좋습니다. 20개 있습니다. 자, 이게 DNA
이게 DNA 프로필이죠? 이제 이거 어렵지 않아? 이거 되게 쉬워. 보석 가게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동 이건 범인 서열이다. 자, 출동한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손톱을 발견하고 DNA를 분석했어요. 다음날 목격자의 제보에 따라 용의자는 누굴 지목했어? 을을 지목했습니다. 을의 모발로 DNA 분석 의뢰했죠. 근데 여기서 오답이 나오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 오답 나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게 누구 거야? 범인 거예요. 근데 대충 읽고 나서 이거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을 거라고 생각해요. 범인 손톱의 DNA 프로필과 자업이 정보입니다. 이거 누구 거라고요? 범인 겁니다. 자, 20개 잘 썼네. 그죠? 20개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 20번까지 있겠죠. 자, 위치 몇 번 염색체? 5번 염색체. 상단부, 하단부? 하단부. 염색체 번호는 염색대 번호는 33.1. 반복되는 염기서열은 AG, AT. 몇 번 몇 번? 왼쪽에서 5번, 오른쪽에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다 큐니까 아마 우리가 본문에서 하단부 나와서 하단부 것만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긴 해요. 자, 가봅시다. 범인은 7번 염색체라고 하죠. 염색체 번호가 몇 번이에요? 7번이죠. 그럼 몇 번이니? 20번이겠죠. 하단부 특정 염색대에 21.11에 GATA가 배열이 몇 번 반복합니까? 4번 반복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8번 반복하는 것도 있고 4번 반복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범인은 부계와 목에서 받은 염색체의 STR 반복 횟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자위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죠. 좌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 뭐 있습니까? 두 번째 거. 몇 번 몇 번? 6번, 6번. 한 개 이상 있다. 맞습니까? 예, 일단 한 개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4번부터 19번 사이에 하나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을의 DNA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을의 DNA 프로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좌위는 20개가 있는데 다 똑같지? 그러면 을의 5번 염색체가 2번 이상 분석에 활용되겠군. 맞습니까? 5번 염색체가 그죠? 좌위가 5번 염색체 좌위가 2개 이상 있다는 거잖아. 몇 번하고 몇 번에 있어요? 1번하고 3번. 여기 5번 염색체 2번 이상 사용되겠죠?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을이 범인이라면 1번과 3에서 1과 3에서 목에서 받은 염색체의 AGAT 반복 횟수의 합이 12보다 클 수 없겠군. 1과 3이죠. 그죠? 목에서 받은 염색체 AGAT 둘 다 똑같아요. 염색체 합이 12개보다 클 수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는 목이고 하나는 부계잖아. 근데 이 글만 보자면 부계와 목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앞에 게 부계일 수도 있고 뒤에 게 부계일 수도 있지. 이렇게 목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목일 수도 있지. 이렇게 목일 수도 이렇게 목일 수도 있지. 아무튼 목의 합이 몇 개가 안 넘어가? 12보다 클 수 없지. 왜? 5랑 7 합쳐 몇이야? 가장 큰 게 10이에요. 12보다 클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을의 분석 결과가 2에서 48. 2에서 48 나오면 돼, 안 돼? 2에서는 범인이려면 2에서 몇이 나와야 돼? 66이 나와야 되죠. 20에서 84. 범인이 아니야? 범인이 아닙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자,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죠. 좋아, 잘했어. 다음. 56번. A2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A 볼게요. A. A가 뭐냐면 추정. 그러니까 DNA 분석은 범인을 추정하거나 해. 추정.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입니까? 아니요. 추정은 뭐야? 미루어 정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정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뭐야? 답이 나왔? 답만 나온다고 다른 거 안 볼 것인가? 네. 그럼요. B. DNA를 채취. 연구 조사에 필요한 것을 찾거나 받아서 얻는 거 맞고요. 차가는 실마리를 잡는 것도 맞고 특정, 특별히 지정하는 것도 맞고요. 들을 생각이 없어 이 새끼들이 그냥. 자, 그럼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라는 느낌 아니죠?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